호텔 로비의 공기는 차가웠다. 형광등 아래의 대리석 바닥은 지나치게 반짝였고 그 위로 구두굽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다. 박준호는 오래된 회색 재킷을 정리하며 천천히 걸었다. 그의 옷은 깔끔했지만 값비싸 보이지 않았다. 프런트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이 그를 힐끗 보더니 곧 시선을 돌렸다. 그가 누군지 모른 채 손님이라기보다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대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런 시선을 견뎌왔다.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초대장을 꺼내 확인했다. 아시아 자본 포럼, 프라임홀 3층. 글씨 아래 작게 투자자 VIP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남자가 그를 스쳐 지나갔다. 비싼 향수 냄새가 섞인 공기가 따라왔다. 저 사람 행사 관계자야? 모르겠네. 근데 복장이 좀 그렇지 않아? 둘은 웃으며 사라졌다. 준호는 미소도 분노도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3층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샹들리에 아래 와인잔이 반짝이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게 울렸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가 섞여 있었다. 그는 한쪽 구석의 테이블로 걸어가며 주변을 살폈다. 투자사 대표, 언론인, 해외 자본가들, 그들의 시선은 옷차림에서 신분을 읽었다. 그들의 눈에는 값이 곧 가치였다. 한국인 여성 진행자가 무대에서 말했다. 이 자리는 아시아 시장의 새로운 협력과 투자를 상징합니다. 박준호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들었다. 옆자리의 젊은 남자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저기요, 이쪽은 관계 좌석입니다. 준호가 초대장을 보여주려 했지만 그 남자는 손을 저었다. 죄송하지만 식당 직원들은 저쪽입니다. 순간 주변에 시선이 쏠렸다. 몇몇이 피식 웃었다. 직원이라잖아. 그래도 예의가 있네. 안 가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말이 더럽히는 순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홀 구석으로 걸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한 중국인 투자가가 그를 지나치며 말했다. 이런 곳엔 외모도 투자야. 그 옆에 일본인 파트너가 웃었다. 겉모습이 신용이지. 그들은 그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들의 말을 정확히 들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다. 빛이 강해 눈이 아팠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겸손이 때로는 방패라는 걸 아는 사람처럼. 시간이 흘러 행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람들이 인사하고 명함을 교환하고 웃음을 나눴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존재를 묻지 않았다. 그는 무대 뒤쪽 어두운 테이블에서 물잔만 바라봤다. 그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조용함이 때로는 가장 깊은 복수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행사 중반, 일본계 투자사 나카무라 홀딩스의 대표가 연단에 올랐다.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그의 말은 세련되고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실력을 본다. 그 말에 객석이 웃었다. 겉으로는 겸손한 말이었지만 그 웃음엔 오만이 섞여 있었다. 박준호는 뒤에서 조용히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사람들의 미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오래전에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봤다. 겉으론 예의, 속으론 서열. 모든 사회는 그렇게 작동했다. 잠시 후 일본 대표의 보좌관이 다가와 말했다. 실례합니다, 손님. 저희 대표님이 이 구역은 협력사 전용석이라고 하십니다. 그는 다시 손에 든 초대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보좌관은 그것을 힐끗 보고 코웃음을 쳤다. 직원이 이런 초대장을 들고 있네요? 재밌군요. 주변 사람들이 들을 만큼의 목소리였다. 그들의 웃음이 퍼졌다. 중국계 젊은 투자자 하나가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참 겸손하네. 이렇게 초라한 복장으로도 행사에 오다니. 그는 잔을 들고 웃었다. 박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잔을 감싸고 있었지만
손끝이 단단히 굳어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곧 이번 포럼의 메인 투자자께서 입장하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준호의 눈도 잠시 그쪽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때 일본 대표가 웃으며 말했다. 이런 자리는 언제나 누가 돈을 냈는가로 결정되지요. 옆에 사람들은 웃었다. 그렇지. 결국 겉으로 티가 나는 법이지. 그때 호텔의 총지배인이 달려와 일본 대표에게 귀속말을 했다. 대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모두의 시선이 따라 움직였다. 총지배인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행사를 후원한 메인 인베스터, 바로 박준호 님이십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잔을 들던 손들이 멈췄다. 웃음은 사라지고 공기만 남았다. 아까 그가 무시했던 보좌관이 입술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일본 대표의 얼굴엔 억지 미소가 걸렸다. 아, 그런 줄 몰랐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앞으로 걸었다. 그의 걸음은 변함없었다. 그는 누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가 무대 앞에 다다르자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내밀었다. 박준호님, 축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는 마이크를 받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마디만 말했다. 오늘 제 옷이 불편했다면 그건 옷의 문제가 아니라 눈의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홀 전체에 울렸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말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울 같은 목소리였다. 자신들의 얼굴을 비추는 조용한 진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다. 박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박수보다 컸다. 일본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중국인 투자자도 잔을 내려놓았다. 그들의 얼굴엔 수치가 남았다. 박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그의 걸음 뒤로 호텔의 조명이 길게 늘어졌다. 빛이 그의 어깨를 감싸며 따라왔다.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그는 말보다 조용한 복수를 완성했다. 호텔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준호가 엘리베이터에 사라진 뒤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무대에 남은 일본 대표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조용히 따라오는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미소는 굳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분이 진짜 투자자였습니까? 중국인 투자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본사에서 직접 초청한 이름이 맞아. 보좌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같은 이름을 비웃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웃던 입이 닫히고 자존심이 남았다. 누군가는 얼굴을 붉혔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후회가 아니라 방어였다. 호텔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테이블을 정리했다. 그녀는 준호의 잔을 치우려다 멈췄다. 잔 안에는 물 한 모금이 남아 있었다. 그 물 위로 샹들리의 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잔을 치웠다. 밖으로 나간 준호는 호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밤 공기는 싸늘했지만 그의 얼굴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포켓에서 오래된 손목 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시계의 유리는 긁혀 있었고 가죽줄은 헤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었다. 진짜 가치는 오래된 것에 남는다. 그 말이 조용히 귓가에 울렸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호텔 총지배인이 급히 뛰어왔다. 박준호님,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괜찮습니다. 준호의 대답은 짧았지만 부드러웠다. 사람은 옷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으로는 오래 볼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지배인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짙은 회색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안엔 단정함과
무게가 함께 있었다. 한편 안에서는 나카무라 대표가 앉아 있었다. 그는 술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의 보좌관이 눈치를 보며 말했다. 대표님, 실수였습니다. 그 사람, 겉모습이 너무 조용히 해. 대표의 목소리가 낮았다. 우리가 틀렸어. 그의 시선은 무대를 향했다. 조명이 반쯤 꺼진 그 자리엔 빈 의자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빈 의자를 한참 바라봤다. 그 자리가 자신보다 높게 느껴졌다. 밤늦게 호텔의 로비는 다시 정리되었다. 행사 배너가 접히고 의자가 치워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머릿속엔 한 문장이 남았다. 옷이 불편한 게 아니라 눈이 불편했다. 그 말은 잔향처럼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한 면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한국인 투자자 아시아 포럼의 조용한 중심이 되다. 기사의 사진엔 박준호가 무대 앞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표정엔 자랑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평온했다. 서울 본사에서도 그 기사가 회의실에 돌았다. 이사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 사람이 박준호 씨 맞죠? 그래. 그가 이번 호텔 프로젝트의 51% 지분을 갖고 있어. 그제서야 모두가 그의 이름을 똑바로 발음했다. 한 일본 언론은 그를 보이지 않는 거인이라 불렀다. 한 중국 경제지는 겸손의 투자자라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준호는 아무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했다. 그의 비서가 말했다. 대표님, 어제 일로 문의가 많습니다. 직접 입장문을 내시는 게 좋을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일본 쪽에서 그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겨울빛이 도시 위를 흘렀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판단하며 살았다. 그것이 세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달랐다. 그는 판단 대신 관찰을 택했다. 그 시각 나카무라 대표는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커피가 식어갔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다. 보좌관이 조심스레 말했다. 대표님, 어제 그 일은 언론에도 나갔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해명문을 낼까요? 해명. 그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사람이 자신보다 조용한 자를 모욕했을 때 이미 명예는 잃은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호텔 문이 열렸다. 박준호가 들어왔다. 지배인이 그를 맞이하며 인사했다. 다시 오셨군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남은 계약서 때문에 왔습니다.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로비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비켰다. 나카무라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대표의 어깨가 무너졌다. 그날 오후 준호는 호텔 정원으로 나갔다. 겨울 햇살이 물 위에 비쳤다. 그는 코트를 벗고 벤치에 앉았다. 손목 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다. 초침이 느리게 움직였다. 그는 시계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오늘도 시간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 몇 장이 발밑에 떨어졌다. 그는 그 낙엽을 밟지 않았다. 대신 발을 멈추고 잠시 그 색을 바라봤다. 삶의 모든 모욕도 결국 색을 남긴다는 걸 그는 알았다. 그 색은 부끄러움의 붉은빛이었다. 그리고 그 붉은빛은 결국 사람을 바꾼다. 호텔 유리벽에 그의 모습이 비쳤다. 단정한 회색 옷차림, 구겨진 어깨선,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는 얼굴. 그 얼굴엔 어떤 승리의 표정도 없었다. 그저 끝을 아는 사람의 평화가 있었다. 며칠 후 서울의 본사 회의실엔 낯선 정적이 흘렀다. 유리병 너머로 도시의 빛이 반사되며 바닥에 은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박준호는 테이블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여러 나라의 파트너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중에는 나카무라 대표도 있었다. 그의 어깨는 낮아졌고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오늘 회의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명확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노트북을 덮고 시선을 들었다. 중국 측의 젊은 임원이 말했다. 박 대표님, 이번 계약 조건은 너무 느슨합니다. 이윤보다는 이미지가 중심이 되면 투자자들의 기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엔 여전한 계산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그를 바라보았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당신은 숫자만 보시나요? 그의 질문은 단단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다. 숫자는 오늘을 말하지만 신뢰는 내일을 만듭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잠시 고요해졌다.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시선을 주지 않았다. 나카무라 대표가 손을 들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제까지는 몰랐습니다만 겸손이야말로 가장 강한 언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나눴다. 그러나 준호는 마지막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모두가 나간 뒤 그는 홀로 남아 서류를 정리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벽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손끝으로 유리의 차가움을 느꼈다. 차가운 건 세상이지 사람의 마음은 아니야. 그는 그렇게 속삭였다. 그의 눈엔 피로와 동시에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밖에서는 직원들이 회의실 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가 그가 아직 있는 걸 보고 놀랐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괜찮아요. 청소하세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말투에는 권위가 아니라 온기가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눈을 감았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을 스쳐갔다. 그 불빛 속엔 여전히 사람들의 판단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말이 아니라 태도로. 며칠 후 나카무라 대표는 직접 박준호의 사무실을 찾았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방문이었다.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들어오시게요. 대표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의 무례함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미 잊었습니다. 준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엔 여백이 있었다. 그 여백이 상대를 편안하게 했다. 대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당신이 그날 아무 말 없이 떠난 게 더 무서웠습니다. 왜죠? 침묵은 경멸보다 깊은 부끄러움을 남기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배웠습니다. 소리보다 시선이, 시선보다 행동이 오래 남는다고요. 그의 말에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는 그걸 존중의 무게라 부르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책상 위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 증기 속에서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대표가 입을 열었다. 박 대표님, 혹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날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그들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낫겠죠.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사과는 말보다 태도로 완성됩니다. 대표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당신을 투자자가 아니라 스승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 말은 계산이 아닌 진심이었다. 대표가 나간 후 사무실엔 고요가 남았다. 준호는 창문을 열었다. 겨울 바람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는 손끝으로 바람을 느꼈다. 그 바람은 차가웠지만 살아있었다. 그날 오후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어쩌면 너무 조용히 대응하신 건 아닐까요? 준호는 웃었다.
소리는 순간이지만 침묵은 기록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 속에는 호텔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그가 무대 앞에서 고개 숙인 장면. 그 한 장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 그 사진은 어떤 연설보다 강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친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준호야, 결국 이겼네. 그는 답장을 짧게 썼다. 이긴 게 아니라 배운 거야. 그는 다시 시계를 꺼내 들었다. 초침이 여전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속도는 세상의 속도보다 느렸지만 그에게는 가장 정확한 리듬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존중은 느리게 오지만 떠나지 않는다. 며칠 후 도쿄 중심가의 고급 레스토랑. 크리스털 조명이 천천히 흔들렸고 와인의 향이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나카무라 대표는 다시 박준호를 만났다. 이번에는 그가 초대한 자리였다. 박 대표님, 오늘은 감사의 인사 자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다. 준호는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의 옷은 여전히 단순했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것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다. 중국계 투자자 리엔이 잔을 들며 말했다. 박 대표, 당신의 철학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는 감정보다 계산이 더 중요하죠. 그의 말은 미소 속에 감춰진 도전이었다. 준호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계산은 숫자를 남기지만 철학은 사람을 남깁니다. 그 한마디에 리엔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테이블 위엔 긴 침묵이 흘렀다. 칼끝이 접시에 닿는 소리만 들렸다. 나카무라 대표가 잔을 들었다. 박 대표님, 당신의 조용한 방식이 많은 걸 바꿨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직원 교육을 새로 시작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는 주제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교육보다 중요한 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이죠. 그는 와인을 조금 마셨다. 눈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젊은 투자자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박 대표님, 하지만 솔직히 외모는 신뢰의 일부 아닙니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겉모습은 말보다 빠르게 인상을 주죠. 그의 말은 거칠지 않았지만 그 안엔 오래된 사고방식이 숨겨져 있었다. 준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인상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그날 내 옷을 보고 나를 판단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나를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틀리게 본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식당 안의 소음이 잠시 멈춘 듯했다.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스테이크를 내놓았지만 아무도 포크를 들지 않았다. 그의 말은 음식보다 더 무거웠다. 잠시 후 리엔이 다시 말을 꺼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부끄러움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 순간 나카무라 대표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는 기억 속에서 호텔의 그날을 떠올렸다. 조용한 한 문장, 눈에 문제입니다 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밖으로 나왔다. 도쿄의 밤거리는 조용했고 바람은 유리창을 스쳤다. 리엔이 준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오늘 제 시선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럼 충분합니다. 준호는 악수를 받으며 말했다. 시선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엔 화려함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그를 잊지 못했다. 그 다음 주 서울의 본사 회의실 벽에는 새 액자가 걸렸다. 호텔 행사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었다. 박준호가 무대 위에서 고개 숙인 장면. 그 아래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진짜 품격은 조용하다. 직원들은 그 문장을 매일 지나쳤다. 누군가는 그냥 글자로 봤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 무게를 느꼈다. 그날 인턴 하나가 회의에 늦게 들어왔다. 값싼 코트를 입고
서류 가방이 낡아 있었다. 몇몇 직원이 속삭였다. 저 친구, 복장이 좀... 그 순간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그 대화를 들었다. 회의가 시작되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발표를 마친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인턴에게로 향했다. 우리가 얼마나 배웠는지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판단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은 사람을 편하게 하지만 결국 눈을 어둡게 하죠. 회의실이 고요해졌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한 번 그런 눈들 속에 서 있었죠. 그때 느낀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내 목소리가 되었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인턴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말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감사할 일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같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박수가 없었지만 그 침묵은 더 큰 박수였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창가에 섰다. 하늘은 맑았고 겨울 햇살이 유리 위로 흘렀다. 그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다. 초침이 고르게 움직였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으로 성장한다. 그때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다음 주엔 일본 측 회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식 사과와 협약 재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주세요. 이번엔 형식보다 진심으로 합시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빠르게 걸었다. 누군가는 비싼 옷을 입었고 누군가는 낡은 코트를 입었다. 그러나 그의 눈엔 그 차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햇살이 닿는 곳에 머물렀다. 그곳엔 여전히 세상의 오만과 겸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안다. 그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오래 남는지를. 새벽의 사무실은 조용했다. 빛이 없는 유리벽에 도시의 그림자만 걸려 있었다. 박준호는 혼자 서 있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책상 위의 문서들은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그저 유리창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피곤한 얼굴, 단정한 셔츠, 그리고 여전히 단순한 옷차림. 그는 속으로 말했다. 사람들이 보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익숙함이야. 낯선 건 늘 불편하거든.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 비서가 고개를 내밀었다. 대표님, 오늘 오전 일본 측 회의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는 거울 앞에 잠시 섰다. 그 거울은 호텔의 로비에서 보았던 그것과 비슷했다. 그때처럼 그의 옷은 여전히 단순했다. 그러나 이번엔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단순함은 무게가 되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나카무라 대표가 일어나 인사했다. 박 대표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주변의 일본 직원 몇 명은 여전히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을 잊지 못한 듯했다. 준호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협약을 새로 쓰는 날입니다. 이번엔 종이가 아니라 신뢰로 씁시다. 그의 말에 대표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신뢰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회의는 차분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중간에 한 젊은 일본 직원이 실수를 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꺼지고 긴장한 그가 사과를 반복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준호는 그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엔 어떠한 비난도 없었다. 괜찮습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사람이 실수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두려워하면 배움이 멈춥니다.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느리게 풀렸다. 그 젊은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다. 나카무라 대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돈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바꾸는군.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에도 준호는 자리에 남았다. 테이블 위엔 물잔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잔을 들고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잔 속의 자신은 조금 늙었지만 더 단단해 보였다. 그는 속삭였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야. 그건 자신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지. 그 말이 잔 속에서 울렸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의 마음엔 맑은 빛이 있었다. 며칠 뒤 도쿄 국제 컨벤션 홀에서 대규모 포럼이 열렸다. 아시아 전역의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였다. 이번에는 박준호가 공식 연사로 초청되었다. 무대 위 조명이 그를 비췄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었다. 그의 옷은 여전히 평범했다. 검은 셔츠, 회색 재킷. 그러나 이번엔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걸음에서 신뢰를 봤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무대 한가운데서 잠시 멈췄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숫자나 전략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홀 전체에 울렸다. 제가 배운 건 사람의 눈이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고 그만큼 얼마나 자주 틀리는가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앞줄의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날 누군가 제 옷을 보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웃음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지켜봤죠.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는 걸 잊습니다. 나는 그날 나를 본 그들의 눈 속에서 그들의 두려움을 봤습니다. 다르다는 두려움을요.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갔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신뢰를 만든다는 걸요. 그는 시선을 내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조명이 그의 어깨를 따라 움직였다. 오늘 제 옷은 여전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은 그때보다 달라졌을 겁니다. 그 말에 홀라는 깊은 침묵에 잠겼다. 박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곧 존경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명함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중엔 나카무라 대표도 리엔도 있었다. 나카무라가 말했다. 박 대표님, 당신 덕분에 저희 회사가 변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부끄러움이 평생을 바꿉니다. 그의 대답은 조용했다. 밖으로 나가자 겨울 바람이 불었다. 포럼장의 유리문에 그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웃었다. 예전의 그와 지금의 그가 마주보고 있었다. 둘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꺼냈다. 시간은 여전히 흘렀지만 그에겐 더 이상 급할 게 없었다. 그는 속삭였다. 사람의 눈은 변할 수 있다. 단, 누군가 먼저 기다려줄 때 그는 코트를 여미고 천천히 걸었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뒤엔 수많은 시선이 따르고 있었다. 이번엔 존경의 눈이었다. 포럼 이후 박준호의 이름은 빠르게 퍼졌다. 신문, 방송, 온라인 기사마다 그의 이야기가 실렸다. 겸손한 투자자, 사람의 눈을 바꾸다. 그는 인터뷰 요청을 수십 통 받았지만 단 하나도 응하지 않았다. 비서는 놀라 물었다. 대표님, 이렇게 주목받는 건 좋은 기회 아닐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조용한 이야기는 시끄럽게 말하면 사라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사무실 복되는 직원들이 속삭였다. 우리 대표님, 이제 진짜 유명 인사야.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실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준호는 그저 책상 앞에서 묵묵히 일했다. 며칠 후 일본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다. 한 대기업이 그의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고 했다. 조건은 거액이었다.
이사회는 술렁였다. 대표님, 이건 기회입니다. 회사 가치가 3배로 오를 겁니다. 준호는 문서를 조용히 넘겼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우리가 팔면 우리는 더 이상 배울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한 이사가 물었다. 배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 회사는 돈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한 번의 부끄러움으로 세웠죠. 그걸 잊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잠시 후 나이 많은 이사가 천천히 박수를 쳤다. 그래요. 이 사람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했군.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졌다. 그날 밤 준호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유리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깜박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기억 속엔 여전히 호텔의 그날이 있었다. 비웃음, 오만한 얼굴들, 그리고 침묵. 그 침묵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그는 시계를 꺼내 보았다. 초침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는 속삭였다. 부끄러움은 사람을 세우고 자만은 무너뜨린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았다. 그날 새벽, 그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겨울 공기가 뺨을 스쳤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퍼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웃었다. 이제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빛이 빛나는 거야. 그의 눈빛엔 평온함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듯 말했다. 오늘도 나를 낮출 수 있었으니 충분하다. 며칠 뒤 한국경제신문 주최 포럼에서 그가 다시 초청받았다. 이번에는 겸손한 리더십이라는 주제였다. 대형 홀에는 수백 명의 청중이 모였다. 무대 뒤 스태프가 말했다. 대표님, 이번엔 꼭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말보다 행동을 찍는다면 좋습니다. 그가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천천히 밝아졌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는 손을 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첫마디에 청중이 조용해졌다. 저는 한 번 부끄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버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천천히 무대 끝으로 걸었다. 사람들은 겸손을 약함으로 봅니다. 하지만 겸손은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지지 않거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누군가 나를 낮게 볼 때 그는 이미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결국 더 크게 넘어집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이어 말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가 진짜인지 그건 시간이 말해줍니다. 시간 앞에서는 겉모습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홀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겉모습으로 시작한 오만은 끝에서 반드시 침묵을 배웁니다. 그 말이 끝나자 홀 전체가 일어났다. 박수 소리가 터졌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엔 눈물이 아닌 평온이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한 기자가 다가왔다. 대표님, 왜 그렇게 조용히 사십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소리가 많으면 마음이 줄어듭니다.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메모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의 발소리가 카펫 위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코트를 여미고 잠시 서 있었다. 눈송이가 어깨에 떨어졌다. 그는 그 하얀 자국을 바라봤다. 곧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따뜻했다. 호텔의 첫날을 떠올렸다. 비웃음, 조롱, 침묵. 그리고 지금 그는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그 옷을 다르게 본다. 그는 손목 시계를 꺼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겸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난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로 눈 위에 발자국이 남았다. 그 발자국은 곧 덮였지만 그의 길은 이미 세상 속에 새겨져 있었다. 포럼 이후 한국 전역의 기업들은 박준호 리더십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조용했다.
언론은 그의 사진을 쓰려 했지만 그는 새로운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의 침묵이 철학이 되었다. 신문 제목 하나가 그렇게 적혀 있었다. 어느 날 회사의 인사팀에서 메일이 왔다. 대표님,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에 겸손 워크숍을 넣어도 될까요? 그는 잠시 웃었다. 좋아요. 단, 이름은 시선의 연습으로 합시다. 비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시선의 연습이요? 사람을 볼 때 먼저 자신을 보는 연습이죠. 며칠 뒤 신입사원 교육 첫날 그는 강의실 뒤쪽에 조용히 앉았다. 앞에는 젊은 강사가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이분이 바로 박준호 대표님이십니다. 호텔 행사에서 겸손의 의미를 보여주신 분이지요.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다. 대표님, 그때 정말 화 안 나셨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화는 났죠. 하지만 화는 내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데 써야 합니다. 그의 말에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남겼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사람을 바꾸죠. 그 말에 학생 하나가 조용히 메모를 했다. 그 글씨 위에는 부끄러움은 거울이다라고 적혔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와 인사했다. 대표님,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뭘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연습을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날 밤 준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시계를 꺼내 시간을 봤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다. 시간도 사람도 서두르면 망가진다. 그는 속삭였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내일은 일본 나카무라 대표가 다시 방문하십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내가 아니라 그가 말할 차례입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에 빗물이 흘렀다. 그 빗줄기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보이지 않는 씨앗이 제일 오래 남는다. 다음 날 오전 나카무라 대표가 서울 본사에 도착했다. 그는 예전과 달랐다.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엔 힘이 없었다. 그는 로비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박준호는 이미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와 바닥에 부드럽게 번졌다. 그는 차를 준비해 두었다. 문이 열리자 나카무라 대표가 천천히 들어왔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님, 그날 이후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변화였길 바랍니다. 예,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웃었다.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스스로를 마주할 때 변하죠. 그날 당신의 침묵이 제게 그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회의 대신 대화가 시작되었다. 제가 일본 본사에서 직원 교육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외모나 직급이 아닌 행동으로 평가합니다. 좋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원들이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익숙함은 언제나 편하니까요. 그러나 편한 건 성장의 반대죠. 그의 말에 나카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늘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그 조용함이 마음을 울립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조용한 목소리는 들으려는 사람에게만 들리니까요. 그때 창문 밖에서 빛이 반사되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잠시 동안 그 빛이 모든 소리를 멈추게 했다. 준호가 천천히 차를 따랐다. 이 차는 한국의 녹차입니다. 쓴맛이 남지만 끝엔 단맛이 옵니다. 인생 같네요. 맞습니다. 쓴맛이 없으면 단맛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잔을 들어 마셨다. 차의 향이 공기 속에 퍼졌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나카무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대표님, 당신은 제게 선생이었습니다.
겉모습의 시대를 끝내주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눈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연습을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그 악수엔 경쟁도 거리도 없었다. 그건 존중이었다. 나카무라가 떠난 후 준호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엔 찻잔 두 개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잔을 바라보았다. 이건 복수의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었군. 그는 속삭였다. 그때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다음 회의 준비할까요? 아니요. 그럼 쉬시겠습니까? 잠깐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비서가 나가자 그는 창문 앞에 섰다. 햇살이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그는 시계를 꺼냈다. 초침이 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오늘도 누군가의 눈이 조금 더 따뜻해졌겠지. 몇 달이 흘렀다. 박준호의 이름은 이제 철학이 되었다. 그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소리 없이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조용한 혁명이라 불렀다. 그는 여전히 같은 사무실, 같은 책상, 같은 시계를 썼다. 비서는 종종 물었다. 대표님, 다른 회장님들은 요즘 다 고급차로 바꾸셨던데요. 그는 웃었다. 난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차는 더 빨리 갈 이유가 없죠. 사람들은 그의 태도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이상함이 존경으로 바뀌었다. 한 기자가 기사에 이렇게 썼다. 그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침묵을 따라 배운다. 그날 오후 준호는 대학에서 간견을 했다. 주제는 겸손과 리더십. 강의실은 가득 찼다. 그는 연단에 서서 조용히 학생들을 바라봤다. 리더십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의 첫 문장이 울렸다. 리더십은 부끄러움을 견디는 힘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잠시 우월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인간으로서 작아집니다. 진짜 리더는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낮추는 건 포기가 아니라 자존의 시작이죠.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다. 대표님, 요즘 세상은 겸손하면 뒤처진다고들 합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아직 겸손의 속도를 몰라서 그래요. 겸손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거든요. 그는 시계를 꺼내 보여줬다. 이 시계는 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분은 늘 말했어요. 시간은 서두르는 사람에게 냉정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친절하다고. 그는 시계를 내려놓았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박수가 없었지만 그 고요 속엔 감동이 있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교수는 말했다. 당신은 경영인이 아니라 철학자군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철학은 말이고 나는 행동을 믿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그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 인간을 아는 거야. 몇 해가 지나 박준호는 회사의 고문 자리에 물러났다. 그는 더 이상 전면에 서지 않았다. 대신 젊은 이사들이 그의 철학을 이어받았다. 사무실 복된 여전히 그의 문장이 걸려 있었다. 겉모습이 아니라 눈을 바꿔라. 직원들은 그것을 지나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날 새 대표가 첫 임원 회의를 열었다. 준호는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다. 젊은 대표가 말했다. 박 대표님께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먼저 제 마음이 조용한지 확인하라는 것.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난 뒤 준호는 사무실을 천천히 걸었다. 그는 벽에 걸린 사진 앞에서 멈췄다. 호텔 행사에서 고개 숙인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그날의 부끄러움이 오늘의 회사를 만들었지. 그때 인턴 한 명이 다가왔다. 박 고문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입사한 신입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반가워요. 이름이 이혜훈입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하는 낮출, 액샤인가요? 그녀는 놀라 웃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겸손은 좋은 출발이니까요.
그녀가 머뭇거리다 말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시선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부터 당신의 시선부터 바꾸세요. 제 시선이요? 사람을 볼 때 이유를 찾지 말고 존재를 보세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소리 큰 사람보다 조용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날 오후 그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도시는 여전히 바빴다. 사람들은 서두르고 차들은 신호를 무시했다. 그는 그 속에서 혼자 느리게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는 손목 시계를 꺼냈다. 초침은 여전히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하지만 아직 배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새가 한 마리 날았다. 그는 그 새를 바라봤다. 자유로워 보였지만 그 비행엔 방향이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겸손은 자유의 다른 이름이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 빛들 속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겹쳐졌다. 조롱, 침묵, 존경, 그리고 평화. 모두가 그를 만들었다. 비서가 멀리서 다가와 말했다. 고모님, 이제 들어가시죠. 날이 차갑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하지만 이 공기는 좋네요. 차가운 공기 속에 겸손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말없이 남는 것이 진짜 유산이다. 몇 달 뒤 일본과 중국의 경제 잡지들이 동시에 한 기사를 실었다. 조용한 한국의 투자자 아시아의 시선을 바꾸다. 기사엔 박준호의 이름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말이 되었다. 나카무라 대표는 일본 본사 간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결과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님은 우리에게 시선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그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중국의 리엔 역시 새로운 회사를 세웠다. 그는 그것을 진심 전신 그룹이라 불렀다. 기자들이 물었다. 왜 그런 이름을 선택했습니까?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죠. 한 한국인에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박준호의 이름은 문화가 되었고 그의 철학은 국경을 넘었다. 그 무렵 그는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대신 작은 수첩 하나만 들고 커피의 김이 유리창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창밖의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봤다. 학생, 직장인, 택배기사, 그리고 한 노인. 모두 다른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엔 모두 같은 인간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사람의 가치는 옷에 있지 않다. 그들이 멈춰 설 때 보이는 눈빛에 있지.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다. 혹시 박준호 대표님이신가요? 그는 놀라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그날 대표님께 물잔을 내드렸던 분이죠. 준호는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가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복수를 안 하고 세상을 가르쳤다고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네요. 당신이 그 말을 기억했다는 게 증거입니다. 그는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순간 그 카페의 공기가 달라졌다.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내가 남긴 말은 없지만 누군가의 마음이 나의 언어가 되었다. 그는 펜을 놓고 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이 천천히 돌았다. 그는 속삭였다. 시간은 지나가지만 마음은 남는다. 그 다음 해 봄, 박준호는 은퇴를 선언했다. 언론은 다시 그를 찾았지만 그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대신 직원들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다. 내 이름이 사라져도 나의 방식은 남기를. 회사는 조용히 성장했고 그의 문장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다. 사람은 겉이 아니라 눈으로, 눈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 그날 본사 로비엔 직원들이 모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연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귀가 그를 향했다. 이제 나는 물러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더 조용히, 더 깊게 자라야 합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언젠가 조롱을 받았지만 그 덕분에 배웠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낮추세요. 낮추는 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크기를 찾는 겁니다. 직원들의 눈가가 젖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울음을 참았다. 그는 미소 지었다. 울지 마세요.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니라 배움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는 연단을 내려와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았다.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회사를 더 좋게 만들 겁니다. 부끄러움을 잃지 마세요. 그의 손은 따뜻했다. 마지막으로 인턴 해운이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고모님,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그래요. 하지만 남는 건 사람이지요. 나는 떠나도 당신들이 계속 걸을 겁니다. 그녀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미 나보다 멀리 갔네요. 그는 웃었다. 그날 오후, 그는 회사를 나섰다. 햇살이 부드럽게 도로를 비췄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길가의 벚꽃이 흩날렸다. 그의 어깨 위로 꽃잎이 떨어졌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 꽃잎을 바라봤다. 언젠가 부끄러움도 이렇게 아름답게 사라지겠지. 그는 손목 시계를 꺼냈다. 시간은 오후 3시를 가리켰다. 그는 시계를 벗어 들었다. 이제 이건 필요 없겠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그는 그 웃음을 들으며 속삭였다. 세상이 다시 맑아지고 있구나. 그는 길 끝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무 사이로 빛이 흘렀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고요했다. 그의 얼굴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는 말했다. 이제 나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그의 손끝이 살짝 움직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작별을 고하듯 그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지막 표정은 고요한 감사였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다시 흩날렸다. 그 꽃잎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다. 그 빛이 그의 얼굴에 닿았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시선은 세상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박준호가 떠난 지 몇 달이 지났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여전히 회의실마다, 사람들의 대화마다 남아 있었다. 박 고문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분은 늘 말보다 눈으로 가르치셨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 속에서 배웠다. 회사의 벽에는 여전히 그의 문장이 걸려 있었다. 눈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도 변하지 않는다. 직원들은 그 문장을 매일 보았지만 이제는 읽지 않아도 그 의미를 알았다. 그날 인턴 하윤이 승진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회사의 최연소 팀장이 되었다. 축하 인사를 받던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그를 떠올렸다. 고모님, 저도 이제 누군가를 바꾸는 눈이 되었을까요? 그녀는 혼잣말로 말했다. 그날 오후 사무실 한쪽 벽에 새로운 액자가 걸렸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침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누군가의 마음에서 계속 말하고 있다. 모두가 그 글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건 박준호의 말이었다. 한편 일본의 나카무라 대표는 한국 출장을 마친 뒤 기자에게 말했다. 겸손은 국경을 넘는다. 나는 그에게서 인간을 배웠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젠 우리 회사에서도 눈의 철학을 가르칩니다. 중국의 리엔 역시 새로운 세대와 회의를 열며 말했다. 박 대표님은 침묵으로 회사를 세우셨다. 우린 그 침묵으로 사람을 세울 차례다. 그의 직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준호는 사라졌지만 그의 방식은 말보다 오래 남았다. 그날 밤 해우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세상이 다 보인다. 그녀는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봤다. 별 하나가 떠 있었다. 그 빛이 작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고모님, 그 별이 당신 같아요. 몇 년이 흐른 후 세상은 변했다. 젊은 세대의 기업가들은 경쟁 대신 존중을 말했고 비즈니스 기사엔 겸손 경영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 이름이 있었다. 박준호.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시계는 여전히 사무실 한쪽 진열장에 놓여 있었다. 초침은 멈춰 있었지만 그 시계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다. 멈추는 법을. 그날 회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직원들은 고문의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작은 행사를 열었다. 무대 한가운데엔 그의 사진이 놓였다. 조용한 미소, 부드러운 눈빛, 새 대표가 연단에 올랐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이 말 대신 행동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다. 그 빛은 그의 사진 위에 닿았다. 그의 얼굴이 마치 살아있는 듯 따뜻하게 빛났다. 회의가 끝난 뒤 해우는 조용히 사진 앞에 섰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고모님, 아직도 가르쳐 주시네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오래된 손목시계 한 개가 들어 있었다. 그 시계는 박준호가 남긴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며 말했다. 이건 시간이 아니라 시선이죠. 그녀가 시계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웃음이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이 회사를 사람의 온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도시는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에 길게 늘어졌다. 하늘엔 별이 하나 반짝였다. 그 빛은 변하지 않았다. 멀리서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커피잔 하나를 들고 있었다. 누군가 그를 스쳐 지나가며 속삭였다. 저분 박준호 닮지 않았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눈빛이 부드러웠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아직 따뜻하구나. 그의 손끝이 공기를 스쳤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어루만지듯.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 벚꽃 한 송이가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엔 평온함이 스으며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눈으로 세상은 여전히 배웠다.